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챙기던 미모의 인기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며 특각 파티를 다니던 평양의 꽃이 촬영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보이부가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는 이미 누구도 예상 못한 선택을 한 뒤였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진 걸까요?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한설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예술영화촬영소 소속 인민배우, 그것도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챙겨주신다는 소문이 돌던 배우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평양의 꽃, 인민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나오는 영화 포스터가 평양 거리 곳곳에 붙고 지방 도시 극장에도 제 얼굴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처음 예술영화촬영소에 들어간 건 21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음악대학 성악 교수셨는데 어려서부터 무대라는 게 익숙했어요. 10살 때부터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무용이며 연기를 배웠고 고등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촬영소 시험에 붙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뼈대가 좋네. 어머니 닮았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칭찬이 아니라 선발 기준이었다는 걸요. 북한에서 배우가 되려면 연기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보기 좋은 얼굴이어야 했으니까요. 첫 영화는 소박한 역할이었습니다. 농촌 처녀 역할로 대사도 몇 마디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평양 시내 극장마다 관객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저를 알아봤어요. 저 배우 아니냐? 아이고 진짜 예쁘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쭐했습니다. 23세 주연을 맡았고 25세는 인민의 여동생이라는 영화로 김일성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을 때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악수를 청하셨어요. 동무 연기 아주 훌륭하오. 앞으로도 인민을 위해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오. 그분의 손은 부드러웠고 미소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광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평범한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통강구역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특각 파티에 초대받기 시작했어요. 특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고위 간부들만 드나드는 특별 식당이나 모임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 가면 중국산 과일, 일본산 과자, 심지어 외국 술까지 있었어요. 평양 시민들도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던 시절인데 그곳에선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당에 공헌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을 만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해외 공연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 번은 쿠바까지 갔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현지 교포들이나 외교관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는데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조선 이야기는 하지 마라. 외국 생활에 대해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라 하는 당 지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국이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이미 누리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평양 시내 최고급 아파트, 개인 전용 차량, 외국산 화장품, 명절마다 특별 배급으로 나오는 고급 식재료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2018년 여름, 그러니까 제가 35살 되던 해였습니다. 새 영화 백두의 꽃을 촬영하던 중이었어요. 전쟁 장면이 많은 영화였는데 폭발신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연이니까 안전한 곳에서 연기했지만 단역 배우들과 보조 출연자들은 실제로 폭약 가까이에서 뛰어야 했어요. 감독이 액션! 하고 외쳤고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한 젊은 단역 배우가 폭발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파편이 그의 목을 스쳤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촬영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배우는 제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3살짜리 청년이었어요.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의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감독이 스태프들에게 소리쳤어요. 시신 치우고 촬영 계속한다. 오늘 안에 이 씬 끝내야 돼.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는지, 보상이 있었는지, 책임자가 처벌받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지운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정말 배우인가?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처럼 연기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양에서 살고 싶어서 배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촬영소에 들어온 걸까요? 그가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세계에서 저는 인민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어요. 강물은 그날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그건 점점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촬영장에 나가면 자꾸 그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쓰러졌던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저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설아 동무, 왜 그래? 컨디션 안 좋아? 누가 물으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고 환하게 웃으며 대사를 읊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18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양의 꽃이었고 김정은 원수님께서 아끼시는 배우였습니다. 특각 파티는 계속됐고 제 얼굴은 여전히 포스터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금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괜찮아.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곧 잊히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한번 생긴 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결국엔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촬영소에 중국에서 합작 영화 감독이 왔어요. 북중 친선을 주제로 한 영화를 같이 만들자는 거였죠. 그분은 50대쯤 되는 조선족 감독이었는데 말투가 우리와 조금 달랐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설아 동무, 중국에서도 동무 소문 들었소. 정말 미인이시구만. 그렇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예의상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과 일주일 정도 회의를 하면서 대본을 검토했는데 마지막 날 그분이 황급히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짐을 싸더군요. 급한 일이 생겼다나 뭐라나. 그분이 떠나고 나서 촬영소 회의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틈새에 작은 물건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색 물건이었는데 USB 메모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도 USB는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USB는 더더욱 조심해야 했죠. 보위부에서 검열하지 않은 자료가 들어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장 보위부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중국 동무가 두고 간 물건입니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죽음 이후로 생긴 의문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안방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고 그 안에는 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파일 이름들을 보니 한글로 된 제목들이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SKY 캐슬, 윤식당. 나 혼자 산다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남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북한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드라마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밤인데도 온 거리가 불빛으로 환했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휴대전화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저게 정말 남조선이야? 당에서는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굶주림에 허덕이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화면 속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USB를 봤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이어폰으로 들었어요. 만약 이웃이 신고하면 끝이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은 자유로웠어요. 웃고 싶으면 웃고 슬프면 슬픈 표정을 지었죠. 대사도 자연스러웠고 스토리도 다양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도 있고 가족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재벌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북한 영화는 전부당을 찬양하고 수령님을 칭송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연기구나. 나는 지금까지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선전을 한 거였어. 특히 유튜브라는 걸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USB 안에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놓은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브이로그라고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걸 찍고, 어떤 사람은 마트 가서 장 보는 걸 찍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풍경을 찍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삶을 보여줘도 되는 거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사진 한 장 찍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부에 보여주는 건 더더욱 통제받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파일을 뒤적이다가 탈북자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나와서 북한에서의 삶과 탈출 과정을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 연명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이들이 배고파 우는데 먹일 게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멍해졌어요. 저는 특각에서 중국산 과일을 먹으면서 외국산 화장품을 바르면서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죠. 인터뷰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제 아이들이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분이 나쁘면 평생 차별받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니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요. 당 간부 집안에서 태어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지만 반대로 성분이 나쁘면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하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음악대학 교수였고 아버지가 문화성 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영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하고 외칠 때 진짜 평등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밤마다 USB를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촬영소에 나가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 원수님 만세 하고 외치는데 밤에는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어요. 화면 속 서울거리가 너무 밝아서 사람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거울을 볼 때마다 포스터 속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진짜 저였을까요? 아니면 당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배우가 아니야. 나는 한낱 선전 도구일 뿐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5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기가 좋아서 배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의 선전 도구가 되기 위해 선택된 거였어요. 제 미모도, 제 연기도, 제 모든 게 체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 금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작은 금이 아니었어요.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촬영장에 나가도 예전처럼 집중이 안 됐어요. 대사를 할 때마다 이 말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카메라를 볼 때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설아 동무 요즘 왜 그래? 연기에 힘이 없어 하고 지적했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USB는 여전히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이미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밤마다 나만의 불빛이 떠올랐고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USB를 발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어요. 촬영소에서 새 영화 포스터를 붙인다고 해서 평양 시내 곳곳에 제 얼굴이 걸렸습니다. 백두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인민군 간호사 역할을 맡은 영화였죠. 포스터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에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었어요. 당에서는 이 영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인민배우 한설아 동무의 감동적인 연기 하면서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촬영소 일을 마치고 혼자 평양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USB를 보고 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보통강 근처를 지나다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곳이었어요. 간부들이나 배우들은 주로 대로변을 다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사람들 없는 곳을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낡은 건물들이 보였고 빨래가 널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옷이 해지고 얼굴이 깡말랐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키더군요. 백두의 꽃 포스터였습니다. 포스터 속 제 얼굴을 가리키며 아이가 말했어요. 누나, 이거 누나지? 누나 영화 봤어. 누나 예쁘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나야. 고마워.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랑 밥 먹자. 나 배고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손은 뼈만 앙상했고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아 엄마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장마당 갔어. 아빠는 없어. 누나, 나 진짜 배고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그날 아침 특각에서 받은 중국산 과자가 든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과자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먹던지 사례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천천히 먹어 하고 말한 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하고 외칠 때 저 아이는 배고파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특각에서 과일을 먹고 외국산 과자를 먹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 때 같은 평양 안에 저렇게 굶주린 아이가 있었다니요. 포스터 속 제 얼굴을 보면서 누나 예쁘다고 말하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누구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특각 파티가 있었습니다. 문화성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보통 이런 자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 간부들이 부르면 가야 하는 거였죠. 저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고려호텔 별관으로 갔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테이블에는 각종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산 북경오리, 일본산 생선회, 러시아산 캐비어, 프랑스산 와인까지. 평양 주민 대부분이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 시절에 이곳에서는 외국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간부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배우들과 음악인들은 그들 옆에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한 고위 간부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설아 동무, 이리 와보시오. 동무 영화 포스터 봤소. 역시 우리 인민의 여신이야. 저는 예의상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간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지방 배급 사정이 안 좋다던데. 그래도 뭐 통계상으로는 작년보다 나아졌소. 수치가 증명하고 있지 않소? 맞소, 수치는 좋아졌소. 인민들도 만족하고 있을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본 그 아이는 통계 속 어디에 있을까요? 배고파서 거리를 헤매던 그 아이는 만족하고 있는 인민에 포함돼 있을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그런데 제가 오늘 시내에서 본 건 하려는데 옆에 있던 여배우가 제 팔을 슬쩍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설아,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두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원수님 덕분이다 하고 말해야 하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양 시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듬성듬성 보였고 대부분의 집은 깜깜했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밤에는 불을 켤 수 없는 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은 환했습니다. 간부들이 외국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촬영소 동료가 제게 신문을 보여줬어요. 설아, 내 영화 기사 났어. 신문을 펼쳐보니 백두의 꽃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민 배우 한설아 동무의 감동적인 연기로 인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우리 인민은 원수님의 영도 아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요? 배급량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연명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제가 출연한 영화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인터뷰 영상을 다시 봤어요. 한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텔레비전에서는 우리가 다 잘 산다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손주들이 굶어 죽는 걸 봤습니다. 장마당에서 풀뿌리죽 한 그릇 사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배우들이 나와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바로 그 배우였다는 걸요. 제가 화면 속에서 웃으면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출연한 영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인민의 여동생, 백두의 꽃, 조국의 품, 우리의 태양 모두 당을 찬양하고 체제를 선전하고 우리는 잘 산다고 주장하는 영화들이었어요. 그 영화들을 본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혹시 저처럼 특각에서 외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맞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하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나만 못 사는 건가? 하고 자책했을까요? 제 영화가 사람들을 속이고 희망을 빼앗고 거짓 세계에 가두는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연기했어요. 미모를 이용해서, 연기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포스터 속 제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아름다운 그 얼굴은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그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배고픈 아이를 보고도 외면했고 특각 파티에서 침묵했고 거짓 영화를 찍으면서도 계속 미소 지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거울 속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제 미모가, 제 인기가, 제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변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것. 2019년 초봄이었습니다. 평양에 재외동포 영화감독단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이나 제1동포 감독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행사를 좋아했죠. 해외 동포들도 조국을 그리워한다.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라면서요.
촬영소에서는 저를 포함한 주요 배우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화 OST를 부르기로 했어요. 백두의 꽃 주제가였죠. 공연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가면을 쓰는구나.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공연 당일 만수대 예술극장에 해외 동포 감독들이 모였습니다. 10명쯤 됐던 것 같아요.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백두산 아래 피어난 꽃처럼 우리 인민 살아간다. 익숙한 멜로디, 익숙한 가사였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수염을 기른 모습이 학자처럼 보였습니다. 한설아 동무죠?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투는 조금 어색했지만 한국말이 유창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 간부들이 해외 동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도 배우 대표로 참석해 있었어요. 김철수 감독님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 동무, 혹시 제가 준비한 대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북한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구상 중인데 동무가 적임자 같아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해외 동포라고 해도 함부로 대본을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당 간부들이 보는 앞이었고 영화 협력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광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감독님이 호텔에서 대본을 건넸습니다. 보이부 담당자가 지켜보고 있었기에 모든 게 공식적이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감독님은 대본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아 동무, 이 대본은 자유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가 대본 뒷장에 있습니다. 저는 대본을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보이부 담당자는 대본을 한번 훑어보더니 괜찮소 하고 말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영화 대본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대본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자유의 노래였어요. 한 배우가 억압받는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술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겉으로는 평범한 예술 영화 대본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설아님, 당신은 배우입니다. 선전도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은 안전한 경로입니다. 만약 결심이 서면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자유를 위해. 그 아래에는 이메일 주소와 암호화된 연락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함정인가? 보이부가 저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건가? 저는 대본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게 함정이면 저는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진짜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USB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나만의 밝은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진짜 연기를 하는 배우들. 그리고 배고픈 아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누나, 나랑 밥 먹자.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본을 찢어버릴까? 아니면 보이부에 신고할까? 아니면 정말로 연락을 해볼까? 밤마다 대본 마지막 장을 펼쳐봤어요. 당신은 배우입니다. 선전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 배우요. 선전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죠. 여기서는 모든 예술이 당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은 하지 않기로요. 너무 위험했어요. 만약 걸리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오빠도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밤에 부엌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 대본 마지막 장을 불에 갖다 댔어요.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불을 끄고 종이를 다시 펼쳤어요. 반쯤 탄 종이에서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배우입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배우야. 나는 선전도구가 아니야.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였어요. 저는 불탄 종이를 다시 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메일 주소와 연락 방법을 외웠어요.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증거는 남기면 안 되니까요. 종이를 완전히 태워버린 뒤 저는 젤을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단단한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결정했어. 언젠가 여기서 나갈 거야.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 그 순간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당장 연락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보위부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촬영소에 나가고 공연을 하고 특각 파티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김철수 감독님이 평양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남긴 메시지는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배우입니다. 선전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어딘가에는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진짜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자유로운 배우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렇게 2019년 봄이 지나갔고 저는 탈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생일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죠. 저는 당연히 주연 배우로 선발됐고 매일같이 리허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설아 동무 어머니와 오빠를 특각 근처 새 아파트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동무 가족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인 줄 알았습니다. 특각 근처라면 더 좋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특각 근처 아파트는 보위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나 중요 인물들의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시하는 곳이었죠. 쉽게 말하면 제 가족을 인질로 잡겠다는 거였어요. 보위부는 제가 최근 들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촬영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연 때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가족을 가까이 두고 저를 통제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이 인질이 되면 나는 영원히 여기 갇히는 거야. 며칠 뒤 어머니와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이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설아야, 내 덕분에 우리가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오빠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동생 덕에 우리 집안이 영광이야. 앞으로도 잘해라.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만약 탈북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도요.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갈 겁니다. 고문받고 굶주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탈북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나가야 하나? 거울을 보니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포스터 속 환하게 웃던 평양의 꽃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거울 속에는 초라하고 비겁한 여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서 다시 봤어요. 남한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죠. 여기서는 탈북하면 가족을 버려야 하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탈북을 포기하고 여기 남을까? 그러면 가족은 안전하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 거짓 연기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전도구로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제 양심을 죽이면서요. 아니면 탈북을 하고 자유를 얻을까? 그러면 저는 진짜 배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은 수용소에 갈 겁니다. 저 때문에, 제 자유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을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는 괴로웠어요. 가족을 선택하면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하면 가족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김정은 원수님 생일 공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고려호텔 27층에 숙소를 배정받았어요. 공연 전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였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평양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도시에 불빛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대부분의 집은 깜깜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요. 그런데 멀리 특각 건물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제 가족이 이사갈 아파트가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27층에서 내려다보니 땅이 까마득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선택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 그러면 모든 고민이 끝나죠. 가족도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둘째, 탈북을 포기하고 여기 남는 것. 가족은 안전하지만 저는 평생 거짓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탈북을 실행하는 것. 저는 자유를 얻지만 가족은 고통받습니다. 저는 밤새 그 세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창밖을 보다가 거울을 보고 또 창밖을 보고. 시간은 흘러갔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요. 설아야, 넌 재능이 있는 아이야. 그 재능을 꼭 펼쳐야 해. 엄마는 내가 진짜 예술가가 되길 바란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행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 남아서 평생 불행하게 산다면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걸까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가족을 버리고 나가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라고 하실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USB 속 탈북자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한 어머니가 했던 말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탈북했습니다. 제가 수용소에 가더라도 제 아이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았으면 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 어머니도 만약 제 상황을 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설아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제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설령 그게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진짜 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나요. 제가 진짜 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정말로.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결정이 난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서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간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진짜 나로 살 권리가 있다. 그 순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을 실행하기로요.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것. 앞으로만 나아갈 거라는 것. 고려호텔 27층. 그 긴 밤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2020년 1월 7일, 김정은 생일 공연 하루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에게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어요. 문화성에서 연락이 왔는데 국경 지역 군부대 위문 촬영을 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생일 기념으로 군인 동무들께 위문 영상을 보내야 한다. 설아 동무가 대표로 가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구나. 하늘이 준 기회인 거예요. 국경 지역이라면 양강도나 함경북도 쪽일 텐데 거기는 중국과 가깝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을 수 있는 지역이죠.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가야죠. 군인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촬영팀이 구성됐어요. 감독 1명, 카메라 기사 2명, 조명 스태프 1명, 그리고 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짐은 촬영 장비 트럭에 싣기로 했어요. 큰 트럭이었는데 뒤쪽에는 카메라, 조명, 각종 박스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오후에 출발했어요. 차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중간에 검문소를 몇 번 지났는데 촬영팀이라고 하니까 쉽게 통과됐습니다. 통행증도 제대로 나온 상태였고 저처럼 유명한 배우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양강도 해산시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압록 강변이에요. 강 건너편이 중국입니다. 밤이라 잘 안 보였지만 저는 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기가 달랐거든요.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숙소는 군부대 안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별도 방을 받았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같이 지냈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했고 다들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박 감독이 남긴 메모에는 좌표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제가 외운 그 정보 중 하나였습니다. 해산 근처 어느 지점이었는데 거기서 기다리면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누군지는 몰랐어요. 아마 남한 측 요원이거나 브로커였겠죠. 자정이 넘어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돈, 중요한 서류들, 간단한 옷까지.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무거우면 도망가기 힘드니까.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초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타이밍을 잘 맞추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가 북한에서 자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입구에 초병이 서 있었어요. 몰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저는 초병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말했어요. 동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데 나가도 될까요? 방안이 답답해서요. 초병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 동지,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변만 다니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군부대 울타리 옆에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타고 온 촬영 장비 트럭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고 트럭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버리고 초병에게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뒤쪽으로 돌아서 트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비 박스들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카메라 박스와 조명 케이스 사이였어요. 좁고 불편했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새벽 5시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팀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저는 박스 사이에 숨어서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 뒷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기사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고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박스 틈새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일부러 조명 케이스 하나를 밀었습니다. 케이스가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뭐야, 뭐가 떨어진 거야? 운전기사가 소리쳤어요. 트럭 문이 열리고 기사와 스태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넘어진 케이스를 확인하는 사이 저는 반대편으로 재빨리 내려갔습니다. 트럭 뒤쪽에서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그곳은 산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저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 누구야? 누군가 저를 봤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냥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 동지, 어디 가시는 겁니까? 스태프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한 거예요. 아마 군인들이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어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잡히면 죽는 거예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총살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언덕을 넘어서 계속 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강물은 차가워 보였고 폭도 꽤 넓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는 강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월이라 강물은 거의 얼 정도로 차가웠어요. 숨이 막혔지만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다시 총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저를 향한 총격이었습니다. 물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떠올라서 헤엄쳤습니다. 강 저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마침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흙을 움켜쥐고 기어 올라갔어요.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고 추위에 떨렸지만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군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쪽까지는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부터 진짜 도피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동안 찍었던 영화 장면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인민의 여동생, 백두의 꽃, 조국의 별. 그 모든 영화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수령님 만세, 조국을 위해. 그 거짓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그 거짓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젖은 땅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내가 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양의 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설아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강을 건넌 한 명의 여자였죠. 강을 건넌 뒤 저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젖어서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1월 한겨울이라 기온이 영하 15도쯤 됐을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면서 계속 걸었어요. 방향도 제대로 몰랐지만 일단 강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중국 공안에 연락해서 저를 찾을 테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집들이 몇 채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마을 뒤쪽 헛간 같은 곳에 숨었습니다. 농기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추웠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떨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박 감독이 준 연락처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전화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중국 돈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해가 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조선족인 것 같았어요. 아이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어 죽으려고. 그 아주머니는 한국말을 했어요. 조금 억양이 다르긴 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웠고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북에서 온 거지. 알았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다간 큰일 나.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물로 씻게 해주고 마른 옷을 주고 뜨거운 죽을 먹여줬어요. 제 손은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거짓 이름을 댔어요. 김영희입니다. 제 진짜 이름을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유명한 배우니까 혹시 아주머니가 알아볼까 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영희야, 너 여기 며칠 있어야 할 거야.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 사람을 찾아볼게. 그 아주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집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식사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북에서 종교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자유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흘 뒤 아주머니가 한국 선교사를 데려왔어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태국이나 라오스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요청을 해야 해요.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국 신분증을 위조해야 했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사진도 새로 찍었어요.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변장했어요. 유명한 배우 얼굴이니까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회화도 배웠어요. 같은 간단한 말들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짧게 대답하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북에서 온 여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아마 당신일 겁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겠죠. 유명 배우가 사라졌으니까요. 어머니와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 수용소로 끌려갔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고 이제는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쿤밍이라는 도시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중국은 넓었고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거리마다 가게가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쿤밍에서 우리는 버스로 갈아탔어요.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루트였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목사님과 함께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진짜로 받아줄까? 나를 믿어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저를 맞아줬어요. 탈북자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신원 확인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를 신문했어요. 진짜 탈북자가 맞습니까? 혹시 북한 공작원 아닙니까? 왜 탈북했습니까? 온갖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배우였던 것, USB를 본 것, 체제의 환멸을 느낀 것,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위험했거든요. 만약 제 정체가 알려지면 북한이 더 강하게 추적할 테니까요. 한 달 반 뒤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어요. 저는 그 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한국으로. 꿈만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해외 공연 갈 때는 늘 감시가 붙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 혼자 제 의지로 가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게 하얗게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시면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요. 비행기는 하늘을 가르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0년 3월 중순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할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짜 한국이구나.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탈북자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해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처음 간 곳은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취업 준비, 심리 상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 평안도에서 온 청년, 양강도에서 온 할머니.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받는 건 저만이 아니었다는 것.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다는 걸요. 하나원에서 나온 뒤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구한 곳이었어요. 평양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여기는 제 공간이었거든요.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통제하지 않는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봤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자유구나. 이게 자유의 모습이구나.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남한에서는 씨라고 불렀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어요. 똑같은 김치인데도 남한 김치는 더 달고 덜 짰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24시간 내내 열려있고 물건이 넘쳐나고 아무 때나 와서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도 신기했어요. 배급표 없이 그냥 돈 내면 살 수 있다는 게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북한에서는 큰 소동이 일었다고 했어요. 김정은이 직접 챙기던 인기 배우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북한 매체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고 선전했습니다. 제 사진을 내보내며 불쌍한 인민 배우를 남조선 괴뢰들이 유인했다고 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납치라니.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건데.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와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론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고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인터뷰를 하면 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북한에서 유명했던 배우 한설아가 탈북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그럼 어머니와 오빠는 더 큰 처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저는 인터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뷰는 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대본을 읽으며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는 거였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인기 배우였다고 들었는데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배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배우가 아니라 선전 도구였어요. 제 얼굴로 사람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인터뷰 중에 제가 한 말 중 하나가 나중에 기사 제목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배역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연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말을 할 때 저는 울컥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평생 다른 사람을 연기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걱정됩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꿔요.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가족을 위해 거짓으로 사는 것과 진실을 위해 자유를 택하는 것 사이에서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다는 댓글도 봤어요. 그 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정직한 선택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연기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요. 대본 없이, 지시 없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설아 씨는 표현력이 뛰어나네요. 하지만 너무 통제된 연기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렇죠. 저는 평생 통제당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풀어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끔 평양 생각이 납니다. 대동강변을 산책하던 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던 첫 무대에 섰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그 그리움은 장소에 대한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거라는 걸요. 저는 평양이 아니라 순수했던 제 모습이 그리운 겁니다. 아직 세상을 몰랐을 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의 저요. 북한에서 내 영화를 봤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포스터를 보고 누나, 나랑 밥 먹자고 했던 그 아이요. 그 아이는 지금도 배고플까요? 아니면 자랐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떠나면서 북한 사람들을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설아 씨가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그들을 위한 일입니다. 침묵보다는 증언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그 아이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극장에 가고 싶어요. 서울의 영화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보면서요. 선전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요. 그날이 오면 저는 그 아이에게 말할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나한테 깨달음을 줬어. 나는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어머니께도 언젠가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배우가 됐어요. 진짜 배우요.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가가 됐어요. 어머니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실 때 느꼈던 그 자유를 저도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을 직접 전할 날이 올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거울을 봅니다. 화장을 지운 맨 얼굴의 제 모습을요. 예전에는 이 얼굴이 평양의 꽃, 인민의 여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한설아입니다. 39살 여자 한설아. 탈북자 한설아. 자유를 찾아 강을 건넌 한설아요. 이 얼굴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주름도 생기고 고민의 흔적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얼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 얼굴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얼굴이니까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자유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 없이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아니니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도 분단은 계속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땅에 진짜 자유가 올 거라고. 북쪽에 있는 제 어머니도, 오빠도, 그 굶주렸던 아이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니까요. 진짜 저로 사는 것 말입니다.